가족이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는 말은 저에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가장 잔혹하게 짓밟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명숙입니다. 올해 70살 부산 해운대구에서 약초마을이라는 작은 한방차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따뜻한 차향이 거리로 퍼져나갈 때, 손님들이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넬 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평온한 일상 뒤에 숨겨진 10년간의 지옥을, 그리고 그 지옥에서 저를 끌어낸 기적 같은 구원의 이야기를. 저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상처는 다른 어떤 시련보다도 깊고 잔혹했습니다. 바로 제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했던 제 피와 살로 낳고 기른 아들 준호가 저에게 안겨준 상처였습니다. 진주 남강변 달동네에서 태어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집에 돌아오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집에 들어올 때면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거나 화풀이를 하곤 했지요. 명수가, 너만이라도 잘 커야 한다.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야윈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남들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16살에 부산으로 올라온 것도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하구의 한 방직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침내 제 발로 서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5시간을 재봉틀 앞에서 보냈지만 그 모든 고됨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을 때 저는 사랑을 만났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이태성이라는 청년이었지요. 그는 저보다 2살 많았고 넓은 어깨에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함께 공장 뒤편 작은 정원에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명수가, 나 돈 좀 더 모으면 작은 가게라도 차릴 거야. 그때 나랑 같이 하지 않을래? 그의 제안에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곁에 머물러 줄 사람, 제 꿈을 함께 꿀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잔혹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여름,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태성이의 반응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창백하게 질려서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명수가, 미안해. 나는 아직 책임질 준비가 안 됐어. 우리 둘 다 너무 어리잖아.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성이는 그 주 안에 공장을 그만두고 부산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 건지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말이죠. 홀로 남은 저는 뱃속의 생명과 함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1974년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곧 사회적 매장을 의미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차갑고 잔혹했습니다. 요즘 처녀들이 어떻게 된 거야? 부모도 없다더니 역시. 아이고, 저런 애를 어떻게 믿고 같이 일해?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귓속으로 파고들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배가 부르기 시작하자 공장에서는 더 이상 일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 사기에도 안 좋고 손님들한테도 보기 안 좋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축해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사하구 언덕배기에 있는 방 한 칸짜리 연립주택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임신 중에는 동네 슈퍼에서 계산일을 하거나 부잣집에서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몸이 무거워질수록 일하기는 힘들어졌지만 뱃속 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꼭 너를 잘 키워줄게. 넌 엄마와 달리 사랑받으면서 자랄 거야. 1975년 3월 15일 새벽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진통이 심해져 있었습니다. 14시간의 긴 진통 끝에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고 예쁜 사내아이였습니다. 처음 품에 안겨준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준호야, 우리 준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흘린 눈물은 기쁨과 결심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만은 절대 저처럼 외롭게 자라지 않게 하겠다고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주어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저는 21년간 죽을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아이가 생후 100일이 지나자 다시 공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가운 시선들이 괴로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려놓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먹을 점심까지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2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공장의 환경은 여전히 열악했습니다. 여름이면 40도를 넘나드는 작업장에서 에어컨 한 대 없이 선풍기 바람에만 의존해야 했고 겨울이면 손이 시려서 제대로 바느질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화학 염료와 접착제 냄새가 코와 목을 자극해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재봉질을 하다 보니 목과 어깨, 허리가 굳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월 받는 월급은 온전히 준호를 위해 쓰였습니다. 좋은 이유식을 사주고 예쁜 옷을 입히고 다른 아이들에게 뒤지지 않도록 장난감도 사주었습니다. 제 옷은 몇 년씩 똑같은 것을 입었지만 준호만큼은 항상 깨끗하고 예쁘게 차려입혔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지만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준호의 숙제를 도와주고 빨래를 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까지.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재봉틀 앞에 앉은 채로 졸기도 했지만 준호가 엄마 고생하세요라고 말하며 어깨를 주물러주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주말에는 준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일 소중했습니다. 용두산 공원에 올라가 부산 시내를 내려다보며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거나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놀았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요. 나중에 크면 엄마한테 큰 집 사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아이만 잘 키우면 되는구나. 이 아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완전하구나. 그런 생각으로 매일을 버텼습니다. 준호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동네 어른들에게는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고 저에게는 누구보다 다정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선생님들은 준호를 두고 정말 효성이 좋고 착한 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 준호가 참 대견합니다. 집에서 엄마 일 많이 도와드리죠? 어제도 청소 시간에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성실하게 했어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준호는 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랑 속에서 착한 마음을 기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준호가 중학생이 될 무렵 저는 꿈꿨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면 우리 모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때까지만 조금 더 버티면 된다고 그런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며 정성껏 키운 아이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저조차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이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쏟아부은 모든 사랑이 어떻게 왜곡되어 받아들여지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머지않아 그 어둠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 모든 진실을 알게 될 운명의 날까지 저는 여전히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1998년 3월 15일 일요일 새벽,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준호의 2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미역국을 끓이고 준호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며 생일상을 준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생일이니만큼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미역국에 갓 지은 쌀밥,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준호야, 일어나렴. 생일 축하한다, 아들. 방문을 살며시 열고 잠든 아들을 깨우며 건넨 축하 인사가 제 입에서 나온 마지막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늘 그랬듯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라며 제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3월 중순의 부산은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기분 좋은 날씨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준호에게 저녁에 케이크 사올 테니까 일찍 들어와라고 말했던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대성방직 공장까지 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버스 2번을 갈아타고 40분. 그날따라 버스 안에서 만난 공장 동료 순자 씨와 준호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명숙이, 너 준호 그 애 정말 잘 키웠다. 어제 길에서 만났는데 인사도 그렇게 반듯하게 하고. 순자 씨의 칭찬에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21년간 혼자 키운 보람이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오전 8시 공장에 도착해 출근 카드를 찍고 제자리로 갔습니다. 3동 2층 창가 쪽 재봉틀 앞자리. 20년 넘게 앉았던 그 자리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옷들을 만들어냈고 그 덕분에 준호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작업은 봄 시즌 여성 블라우스였습니다. 연한 노란색 원단에 레이스를 달고 단추를 다는 세밀한 작업이었죠. 점심시간까지 20벌을 완성해야 하는 목표량이 있었기에 집중해서 일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이었습니다. 11번째 블라우스의 소매 부분을 재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통수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의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면서 귓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이 번쩍번쩍 빛이 났다가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봉틀 위에 엎드리려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저를 본 동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명숙이가 쓰러졌어. 어서 119 불러. 얼굴이 완전 새파래졌네. 숨은 쉬고 있나? 의식을 잃기 직전 순자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명수가 정신 차려. 준호 생각해.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갔고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이 눈에 들어오고 온몸에 연결된 각종 의료기기들의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무엇보다 왼쪽 팔과 다리에 전혀 감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네요. 저는 신경외과 김 교수입니다. 중년의 의사가 차트를 들고 제 침대 옆에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뇌출혈성 뇌졸중을 앓으셨습니다. 뇌의 혈관이 터져서 뇌조직이 손상된 상태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제 머릿속에는 뇌졸중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43이라는 나이에 뇌졸중이라니.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있습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것,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준호였습니다. 이제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할 아들에게 짐이 될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병실 문이 열리며 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울음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은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복잡해졌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이제 어떻게 하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회사 그만두고라도 엄마 곁에 있을게요. 준호의 다짐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23세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병든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준호는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을 환자가 생활하기 편하도록 정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욕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했고 침실에는 낮은 침대를 들여놓았습니다. 휠체어도 구해왔고 재활에 필요한 도구들도 마련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도 화분에 심어서 창가에 놓아주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정말 완벽한 간병이었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고 제가 먹기 편하도록 음식을 잘게 썰어주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는 부축해주고 목욕할 때도 정성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아들을 두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잘 키웠구나. 이 아이는 정말 효자다. 그런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구청에서 파견된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을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는데 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상태를 보니 전문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복지사의 제안에 저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준호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찰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준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니에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엄마를 돌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준호의 단호한 거절에 복지사도 저도 당황했습니다. 복지사가 그래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하고 권했지만 준호는 완강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장 잘 알아요.
낯선 사람이 와서 엄마를 돌보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의 말이 지극한 효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기 싫어하는 아들의 마음이라고 여겼죠. 며칠 후 복지사가 추천한 간병인 최정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경력 많은 분이었는데 따뜻하고 친절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목욕이며 재활운동이며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정숙 씨의 전문적인 간병 솜씨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목욕도 깔끔하게 시켜주시고 마사지도 시원하게 해주셨으며 간단한 재활운동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준호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정숙 씨가 올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거칠게 하네요. 엄마가 아픈데 왜 그렇게 세게 만져요? 그건 잘못된 방법이에요. 책에서 찾아보니까 마비 환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정숙 씨는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간병 방법이에요.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 준호는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심지어는 정숙 씨가 없을 때 저에게 와서 엄마, 저 아줌마 이상해요. 엄마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라며 불신을 심었습니다.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정숙 씨는 그만두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가족이 저렇게 비협조적이면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떠나는 그분의 뒷모습이 안타까웠지만 아들과의 갈등을 생각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준호의 간병 방식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기에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욕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30분 정도였던 것이 1시간, 1시간 반으로 늘어났습니다. 마비 환자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오래 씻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길이 조금씩 이상한 곳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욕창 검사라는 이름으로 제 몸 곳곳을 만졌습니다. 엄마, 여기 빨갛게 된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하면서 가슴 부위를 오래 만지거나 혈액순환 마사지라며 허벅지 안쪽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제가 불편해하며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하면 준호는 화를 냈습니다. 엄마, 제가 왜 이러는지 알아요?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이러는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목욕을 시킬 때 제 몸을 필요 이상으로 만지고 마사지라는 핑계로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그래요? 라며 오히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아주 서서히 저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제 몸과 마음을 짓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비된 몸으로는 저항할 수도 없었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방문객은 받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며 친구들이나 동료들의 방문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서히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갔고 준호라는 이름의 괴물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지 6개월이 지나자 준호는 더 이상 자신의 본성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병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그의 행동들이
이제는 노골적인 학대로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이 공포였습니다. 준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만 들려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저의 두려움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씻겨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갑고 명령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제가 주저하거나 거부하려고 하면 그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엄마가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그럼 아무도 엄마 곁에 있어주지 않을 거예요. 저마저 떠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말로 저를 협박한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욕실로 끌고 갔습니다. 마비된 몸으로는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끌려가면서 느꼈던 무력감과 굴욕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욕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그는 씻겨드린다는 핑계로 제 몸 구석구석을 더럽혔습니다. 제가 울며 애원해도 엄마를 깨끗하게 해드리는 건데 왜 그러세요? 라며 계속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여전히 효자 노릇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는 엄마를 정성껏 돌보는 착한 아들로 행세했고 가끔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방문을 받기 어렵다며 만남을 차단했습니다. 명숙 씨 아들 정말 효자네요. 어떻게 저렇게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볼 수 있을까요? 이웃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마비된 환자가 헌신적인 아들을 모함한다고 생각할 게 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의 학대는 더욱 교묘하고 잔혹해졌습니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문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저항하거나 불평하면 밥을 주지 않거나 화장실에 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말을 안 들으면 제가 돌보고 싶어도 돌볼 수 없어요. 그럼 엄마는 혼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이런 협박에 저는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항할 힘도 도망갈 곳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특히 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럼 내일부터 밥도 안 줄 거예요라며 협박했습니다. 마비된 몸으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당하는 학대를 참아내는 시간들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조차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2년, 3년, 5년. 시간은 고문같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점점 말라갔고 우울증에 빠져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죽은 사람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우울해하는 것조차 이용했습니다. 엄마가 우울하다고 하니까 약을 구해왔어요 라며 정체불명의 알약을 먹였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것은 우울증 약이 아니라 의식을 흐리게 하는 수면제였습니다. 저항할 힘마저 빼앗으려는 계산이었죠. 그렇게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6년 여름 제 나이 51살이 되어서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도 더욱 잔혹한 학대를 당한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고마워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화를 내면서 목을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숨이 막혀 의식을 잃을 뻔했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옆집에 사는 최영자 씨가 병가로 집에 있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3교대 간병사 일을 하러 나갔을 시간이었는데 감기가 심해져서 하루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2시경 준호가 또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광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엄마를 정말 예쁘게 해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준호는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도가 심했습니다.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제 몸을 마음대로 유린했습니다. 고통과 공포,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마지막 의지가 솟아났습니다. 8년간 참아온 모든 분노와 절규가 폭발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군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목청이 찢어져라 소리쳤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외쳐본 구원의 외침이었습니다. 목이 쉬어도 준호가 입을 막으려 해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 절규를 들은 영자 씨는 처음에는 뭔가 싶어 귀를 기울였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비명 같은 소리가 계속되자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급히 우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영자 씨가 문을 두드리자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저를 협박하며 조용히 해. 소리내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속삭였지만 저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결국 준호는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상시처럼 태연한 척하며 죄송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통증 발작을 일으키셔서요. 지금은 약을 드셔서 괜찮아요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오랜 간병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가 많이 힘드시니까. 준호가 막으려 했지만 영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간병사예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그냥 갈 수는 없어요. 결국 영자 씨는 준호를 밀치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본 순간 경악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저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목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으며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눈에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자 씨가 제게 다가오자 저는 울면서 손을 뻗었습니다. 저를 좀 구해주세요. 제발. 그 순간 영자 씨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급히 응급차 보내주세요. 환자분이 위험해 보여요. 준호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과민 반응이에요.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다시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담당 의사는 제 상태를 보고 즉시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뇌졸중 환자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학대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환자분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의사의 요청에 준호는 저도 함께 있어야죠라고 우겼지만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환자분만 남겨두고 나가주세요. 8년 만에 처음으로 가해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료진과 단둘이 있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누군가가 어머니를 해치고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간 참았던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누구인가요? 아드님인가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후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왔고 저는 그들에게 8년간 당한 모든 학대를 털어놓았습니다. 발음이 어눌하고 때로는 울음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제 고백을 들은 의료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제 몸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학대의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었습니다. 최근의 상처뿐만 아니라 오래된 흔적들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어머니가 뇌졸중 후유증으로 망상을 앓고 있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증거 앞에서는 그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준호를 체포할 때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 모두 거짓말이다, 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8년간의 지옥이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겠구나. 그때 제게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2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던 먼 친척 박미라 씨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온 그녀는 가족을 혼자 둘 수는 없다며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 씨의 집에서 8년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에서 깨어나도 준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미라 씨의 집은 부산 수영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층 단독주택으로 작은 정원에는 장미와 무궁화가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미라 씨는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아이들을 돌보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언니, 이제 안전해요. 아무도 언니를 해치지 못해요. 미라 씨가 제 손을 잡고 해준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8년 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그녀는 1층에 제가 생활할 수 있는 방을 정성껏 꾸며주었습니다.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침대는 휠체어가 닿을 수 있도록 낮춰주었으며 창가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8년간의 트라우마로 인해 작은 소리에도 몸이 경직되었고 누군가 다가오기만 해도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워 움츠러들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준호가 다시 나타날 것 같은 공포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라 씨는 천사의 인내심으로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제게 다가올 때는 항상 언니, 지금 도와드릴게요라고 미리 말해주었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악몽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면 밤중이라도 달려와서 괜찮아요, 안전해요라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언니, 이제 시간이 약이 될 거예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미라 씨의 말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새소리, 정원에서 피어나는 꽃향기, 미라 씨가 정성껏 차려주는 따뜻한 밥상. 이 모든 것들이 제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미라 씨는 저를 부산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로 데려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소영 선생님이었는데 40대 초반에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명숙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몸도 마음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소영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은 후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셨네요.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명숙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예요. 첫 재활 치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8년간 방치된 제 몸은 굳어 있었고 마음은 여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온몸이 떨렸고
조금만 압력을 가해도 준호를 떠올리며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영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호흡법과 이완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명숙 씨, 이제 이 몸은 명숙 씨 것이에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천천히 다시 느껴보세요. 그녀의 인내심 있는 지도 아래 저는 조금씩 제 몸을 되찾아갔습니다. 손가락 하나, 손목 하나씩 움직이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치료실에서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집으려고 애쓰던 순간 제 왼손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움직여요. 제 손이 움직여요.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소영 선생님도 함께 울며 말했습니다. 봤죠, 명숙 씨. 명숙 씨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활에 임했습니다. 매일 병원을 오가며 물리치료를 받고 집에서도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자 손목이 따라왔고 팔이 움직이자 어깨도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정민수 교수님과의 상담도 병행했습니다. 정 교수님은 제가 겪은 트라우마를 차근차근 치료해 주었습니다. 명숙 씨는 2번의 큰 외상을 겪으셨어요. 갑작스러운 뇌졸중, 그리고 8년간의 학대. 이 모든 것이 명숙 씨 잘못이 아니에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정 교수님의 말씀 덕분에 저는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라는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지팡이를 짚고 몇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미라 씨 앞에서 혼자 힘으로 방에서 거실까지 걸어갔을 때 그녀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겠어요. 혼자서 화장실에 가고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자 삶에 대한 희망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직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나이도 50이 넘었으니 새로운 일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라 씨가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언니, 어렸을 때부터 약초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한방차 강좌를 한다는데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때요? 미라 씨의 권유로 수영구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약초와 한방차 강좌에 참여했습니다. 강사는 김기수 선생님이라는 분이었는데 30년 넘게 한의학을 공부하신 전문가였습니다. 약초는 단순히 약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정성과 사랑으로 우린 차 한 잔이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답니다. 김기수 선생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8년간의 고통을 겪으며 느꼈던 절망과 아픔을 이해하는 제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좌에서는 오미자차, 대추차, 생강차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약재를 배합하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제 손이 약초를 다룰 때마다 김기수 선생님은 명숙 씨는 정말 타고난 손이네요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8년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다가 드디어 제 가치를 다시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강좌를 마치고 저는 작은 한방차 전문점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라 씨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병원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수영구의 작은 상가 건물에 약초마을이라는 간판을 달고 문을 연 것은 2007년 봄이었습니다.
1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정성을 다해 우린 차와 진심 어린 상담으로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아주머니에게는 대추와 오미자를, 우린 차를, 소화가 안 되는 분에게는 생강과 진피가 들어간 차를 권해드렸습니다. 사장님, 차를 마시면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손님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뜻깊었던 것은 매주 화요일 저녁에 가게 뒷방에서 열린 여성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고통받은 여성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물어볼 때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43세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있잖아요. 언니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그 모임을 통해 수십 명의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혼을 결심하고 누군가는 직업 교육을 받으러 갔으며 누군가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보며 그동안의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0년 더 큰 꿈을 위해 해운대구로 가게를 이전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번화가였는데 관광객들과 현지인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 즈음 저는 또 다른 기적을 만났습니다. 바로 김정우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30년간 일하다 퇴직한 분으로 아내를 여의고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면증 때문에 가게를 찾아왔는데 제가 우려드린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이런 차 한 잔에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다니. 정우 아저씨의 말에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가게를 찾아왔고 차를 마시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자녀들 이야기, 요즘 읽은 책 이야기 등 수십 년 만에 동등한 관계에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몇 개월 후 그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명숙 씨, 혹시 시간 있으실 때 해운대 해변을 함께 걸어보시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해운대 백사장을 거닐며 바라본 석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정우 아저씨는 제 과거를 모두 알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명숙 씨가 너무 소중해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준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항상 제 의견을 묻고 제가 힘들어하면 즉시 멈추고 제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2012년 우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라 언니와 소영 선생님, 정 교수님, 그리고 가게 단골 손님들이 축복해주는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완전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의미 있는 일, 따뜻한 공동체, 모든 것을 다시 가질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 절망의 나락에서 울부짖던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가을, 제 나이 70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10월의 해운대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고 제 가게 약초마을도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감기가 유행하는 계절이라 모가차와 생강차를 찾는 분들이 많았죠. 오후 4시경 진열장의 약재들을 정리하며 내일 준비할 차재료를 점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앞에서 누군가 망설이며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초라한 행색의 남자가 유리창 너머로 제게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누렇게 뜬 피부,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서 있는 모습,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에는 세월의 고통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변했지만 20년 전 그 목소리가 분명했습니다. 엄마, 바로 준호였습니다. 제 인생을 8년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2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모습을 보니 예전에 그 건장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불안정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분노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고요한 평정심만이 있었습니다. 마치 먼 과거의 악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감정이었죠. 엄마, 저를 알아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저를 협박하고 괴롭혔던 그 강압적인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아봐. 너의 얼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준호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18년 전 교도소에서 나온 후 그는 정과자라는 딱지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 막노동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왔는데 3년 전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완전히 마비될 거래요. 이미 다리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 없으면 걸을 수 없어요. 그는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밖에 없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도 제발. 그 순간 저는 깊은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20년 전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그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그는 그 상황을 이용해 저를 학대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똑같은 처지가 되어 제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18년 전에 그 무력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정신적으로 강인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애원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짜 후회가 아니야. 내가 건강하고 돈이 있었다면 절대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야. 너의 후회는 진심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이야. 준호는 더욱 격하게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정말로 후회해요.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계속 후회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18년 동안 한 번도 사과하러 오지 않았니? 왜 내가 아프고 혼자가 되었을 때만 찾아왔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감정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의 아들이잖아요. 엄마는 예전부터 착하고 자비로운 분이었어요. 그런 엄마가 친아들을 이렇게 버릴 수 있나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18년 전에 제가 들었다면 죄책감에 흔들렸을 말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은 18년 전에 이미 죽었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나를 8년간 학대한 가해자일 뿐이야. 저는 단호하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나는 용서 많은 어머니로 기억되지 않아도 돼. 대신 고통을 이겨내고 일어선 강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훨씬 의미 있어. 준호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든 살든 그것은 내 책임이야. 18년 전 너는 나에게 똑같이 말했잖아. 엄마가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정우가 들어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일찍 가게에 온 것입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는 조용히 제 옆에 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준호는 정우를 보더니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새 가족을 만드셨으니 이제 예전 가족은 필요 없는 거군요. 그 말에 저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맞아.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들이야. 너는 나를 짓밟았고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 거군요. 응, 정말 끝이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는 지팡이의 의지의 가게를 떠났습니다. 구부정한 등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20년 전 저를 지배했던 그 무서운 괴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완전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우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잘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날 저녁 미라 언니와 소영 선생님을 불러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모두들 제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언니, 20년 전에 그 무력한 피해자가 이렇게 강해졌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미라 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사회복지사로부터 준호가 공립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가 지원으로 최소한의 치료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년 전 그가 저에게 강요했던 삶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고 자유를 잃고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삶 말입니다. 이제 그가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생의 인과응보일 뿐입니다. 그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있는 것이지요. 2024년 겨울,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정서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다른 여성들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의 여성 자조 모임은 이제 부산 전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이곳을 거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난 여성,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여성, 이혼을 결심한 여성, 그들 모두가 저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명숙 언니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제가 당한 그 끔찍한 고통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그 경험이 제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약초마을은 이제 해운대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가 만든 차를 주문합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약초차 관련 책도 출간했습니다. 정우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합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고 제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책도 읽고 음악회도 갑니다. 50대에 시작된 사랑이지만 20대의 연인처럼 설레고 감사합니다. 이제 70살이 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이명숙, 너는 살아남았구나. 아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승리했구나. 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지만 눈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18년 전에 그 절망적이고 죽은 것 같던 눈과는 완전히 다른 눈입니다.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어떤 상처를 입었든 몇 번을 넘어졌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해친 자들에게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달콤한 복수는 바로 잘 사는 것이라는 진리도 깨달았습니다. 가해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 저는 이명숙입니다. 70살의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자유로운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